지난날에 내가 너그 아버지한테 놀란 게 두 가지 있는디, 하나가 경운기를 사왔을 때다. 부속품들이 다 따로따로라 그걸 다 조립을 해야 해서 처음엔 대체 저걸 어쩌려고 사왔나 근심거리였는디, 너그 아버지가 마당에 멍석을 깔고 거기에 앉아서 설명서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더니 한나절 만에 경운기를 다 조립하고는 나를 부르면서 나와보라고 하더라. 크게 표시는 안 했지만은 솔직히 그때 놀랐어야. 몸체 따로 바퀴 따로 뒤에 물건 싣는 거 다 따로따로인데 그걸 들여다보고 틀렸으면 다시 하고 또 들여다보고 하더니 종래는 떡하니 튼튼한 경운기를 조립해내더라. 깜짝 놀랐구나. 저희한테 저런 기술이 있었네 싶은 것이. 너도 알다시피 나는 뭐 맞추는 것을 전혀 못하자녀. 하다못해 장항아래 줄 세우는 것도 나는 반듯하게 못해서 줄 안 맞추고 여기저기 둥글게 세워두자녀. 뚜껑을 닫아도 내가 닫으면 뭔지 비뚤어진 느낌이니 원. 나는 살면서 너그 아버지가 뭔가 못 믿어오면 그때 부속품들을 다 연결해서 버젓하게 경운기를 조립해놓고 나를 부르던 때를 생각한다. 그뿐이냐. 그때까지 나는 너그 아버지가 경운기를 운전하는 걸 본 적이 없는디 책을 보고는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기양양하게 경운기를 몰고 대문을 나가더라고.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 너그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이야 인터넷인지 뭔지로 기차표도 못 끊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동네의 새 농기구들은 죄다 너그 아버지가 먼저 구해서는 조립하고 시범으로 운전하고 그랬어야. 이항기도 너그 아버지가 처음, 자파기며 트랙터도 너그 아버지가 처음 사들여서 버트렸어야. 그래서 10년 전쯤에 너그 아버지가 운전을 배우겠다고 했을 적에 내가 너한테 못 배우게 말려달라고 전화한 것이다. 너는 아버지가 설령 배운다고 해도 면허증을 어떻게 따요? 그 연세예요? 했지만은 나는 알거든. 너그 아버지는 운전면허증 따는 거 아주 쉬웠을 것이요. 필기시험인지 뭔지 그거 통과하는 게 힘들었겠지. 네가 내 말 듣고 말리니까 포기했다마는 나중에 생각하니 좀 미안하더라. 그때 배우게 더 심은 이 세상 왔다 가면서 운전도 해보고 좋았을 것을 그렇게나 말렸네 싶은 게. 또 한 가지 너그 아버지가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집을 비울 때였다. 이것은 너고 고모도 모르는 일일 것이다. 너그 아버지는 집을 나가면서도 나간다는 말이 없었어야. 어디 간다는 말도 없었지. 아버지가 집을 비웠다는 것을 나는 쌀독이 있는 광 천장 모서리에 꽂힌 봉투를 보고 알았다. 누런색일 때도 흰색일 때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밤이 돼도 집에 안 들어와서 광 천장 모서리를 보면 거기에 봉투가 꽂혀 있었구나. 봉투 안엔 돈이 들어 있었다. 돌아올 때까지 그걸 쓰고 있으라는 것이었지. 넉넉하진 않았어. 시골 살림이니까 돈 들어갈 일은 막으면 막을 수 있었은 게. 다만 너희들 학교에 낼 돈이나 비상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은 넣어두고 나갔다. 한 번은 그 봉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있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돈이 크니까 꼭 너그 아버지가 안 돌아올 생각으로 집을 나간 것만 같아서 봉투를 가지고 너그 고모를 찾아가 내팽개치며 너그 아버지 또 집 나갔다고 고모가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울고불고 했네. 그 무렵에 자꾸 편지가 왔어. 그 편지를 읽는 너그 아버지 얼굴이 나로서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내가 뭔 편지냐고 물으니까는 얼버무리는 것도 이상했고 잊을만 하면 편지가 또 오는 것도 이상했고 그 편지들을 어디다 두는지 앞만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도 이상했어야. 편지가 오기 전에 한 번은 우물에서 배추를 씻고 있는 뒤 누가 대문을 밀고 빠꼼히 마당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내가 누구요 하니까 안으로 들어오려던 사람이 얼른 뒤로 몸을 빼야 누군가 싶어서
손에 묻은 물을 옷자락에 닦으면서 대문 쪽으로 나가봤더니 동네에서도 읍내에서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 있더라. 무릎까지 닿는 일자 치마에 고동색 재킷을 입고 안에다가 노랑 블라우스를 입고. 지금도 기억하네. 내가 누구 찾아왔느냐고 물으니까는 이 밤으로 이사를 왔는데 너그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그분이 여기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나가다 들러본 것이라고 하더라. 이 밤이면 집에서 걸어서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지나가다 들르다니 둘러대도 빤히 들통날 말을 하는 게 이상해서 근데 누구냐고 내가 재차 물으니까 지 이름은 대질 않고 너그 아버지를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는디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어물거리는 것이요. 서울? 너그 아버지가 서울에 갔다가 왔을 때가 가장 오래 집을 비웠을 때라는 게 떠올랐어. 가장 오래 집을 비웠는데 전처럼 가져오던 돈도 없었고 운동화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너희들한테 주려고 도시에서 본 새 것을 사오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났다. 뜻밖에도 북하고 복채를 사가지고 왔던 것도 생각났어. 나나 아그들한테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을 들고 오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집에 온 뒤 너그 아버지가 거의 보름쯤이나 알아 누워 있었어. 아이들 아버지는 지금 집에 없고 누구라고 전해주냐 물으니 그냥 돌아가려고 해서 내가 붙잡고 다시 물었다. 누군지 이름을 알려줘야 전해줄 것 아니냐 하니까는 그제야 김순옥이라고 하대. 그때까지는 순한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표정이 쎄해지면서 김순옥이 왔다 갔다고 전해달라고 하고는 가야. 저물녘에 내가 너그 아버지한테 김순옥이 누구요 물으니 너그 아버지가 자전거 위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려고 할 정도로 놀라더만. 이름만 듣고도 말이다. 이 밤으로 이사 왔다는디요 하니 순옥씨 아버지가 차천자를 따랐던 사람으로 이 밤에서 살다가 서울로 갔는데 먼 일로 감옥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못 살게 되어서 이 밤으로 왔다고 하길래 내가 순옥씨 아버지 말고 순옥씨가 누구냐고요 물었더니 입을 딱 다물어버리야. 나는 너그 아버지가 누구 보고 씨라고 하는 걸 처음 들었네. 그것도 여자한테 말이다. 순옥씨가 당신한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던디요. 뭔 도움을 줬는디요 물어도 너그 아버지가 다시는 말을 아니야.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인 게. 그 일이 있고부터 일하다가도 너그 아버지가 순옥씨라고 했던 말이 영 맴에 걸리더라고. 순옥씨? 생각하면 이상하게 불안하고 일하는 것이 다 엉클어져 버리고 그랬다. 봉투에 어느 때보다 큰 돈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는 뒤 바로 그 순옥씨가 떠올랐어야. 그 뽀얀 얼굴과 검은 눈과 치마 밑에 종아리가 천둥이 치는 것 같이 무엇이 들이닥치는 것 같더라고.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너그 고모라서 달려갔던 것이지. 아버지를 붙들고 올 사람은 너그 고모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너그 고모는 정말 힘이 세다이. 꼭 내 말 땜치가 아니라 진작에 어디서 뭔 말을 들었는갑더라. 서울서 갈치조림집을 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이 밤으로 돌아왔는디 쫄딱 망해서 왔다더만. 딸 때문이었는갑더라. 대학 다니던 딸이 용공부자로 몰려서 댕기던 학교도 그만두고 감옥에 가게 생겨서 갈치조림집을 다 정리하고 겨우 딸을 빼내 숨어 살라고 이 밤으로 돌아왔는디 그 딸이 또 어디로 도망을 갔다던가 어쨌다던가. 내가 여적 확인을 안 해봤는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 딸이 김순옥 같아. 조그만 동네니까는 네 집 갱아지가 새끼 몇 마리 낳았는디까정 다 알자녀. 어찌되었든 너그 고모가 참말로 집 나간 지 한 열흘 되는 날쯤에 네 아버지를 데리고 와시야. 너그 고모는 그때 어디서 너그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지 기어이 말을 안 해주고 돌아가셨다. 아주 지독한 분이여. 하여튼 그날 밭에 갔다 와서 본 게로 너그 아버지는 마루에 앉고 너그 고모는 토방에 앉아있더라. 두 사람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서 나도 수건을 벗어서 손에 들고
감나무 밑에 앉았다. 내가 죽는 꼴을 보려면 알아서 하소. 갑자기 너그 고모가 찬바람을 일으키며 쌩하니 일어서더라. 너그 고모 화났을 때 하는 버릇 있자뇨. 손으로 치마라든지 옷고름이라든지 그런 걸 확 잡아채서 꼬듯이 여미지. 그때 너그 고모는 치마도 아닌 몸빼를 입고 있었는디 그걸 잡아채듯이 앞으로 모았다 풀더니만 너그 아버지를 싸늘하게 쏘아보고는 대문으로 나가버려야. 너그 고모가 너그 아버지한테 그리 싸한 표정 짓는 거 처음 봤다. 너그 아버지가 누님 부르면서 너그 고모를 따라가려다가 다시 마루에 주저앉더라. 내가 감나무 밑에서 일어나 광에서 가져온 봉투를 너그 아버지 앞에 내던졌구먼. 나 이거 필요 없어라오. 나도 사납게 내뱉고는 너그 고모처럼 찬바람을 일으키며 부엌으로 갔다. 저녁때가 다 돼 밥을 지어야 해서 광에 양석 풀어가고 우물로 물 길러 가고 텃밭으로 호박 따러 가고 이리저리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보니까는 너그 아버지가 한식경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꼼짝을 안 해야. 어느 틈에 너 큰오빠가 학교 갔다 와서 아버지 부르더니 옆에 앉더라. 부자가 아무 말도 안 오고 또 그렇게 마루에 걸터 앉아있기만 해야. 둘째가 들어와서 형이 그러고 있으니 형 옆에 앉고 셋째가 와서 작은 형 옆에 앉고 너는 어디에 있었나 모르겠네. 그렇게 사방이 어두워졌시야. 내가 저녁 밥상을 차려서 마루에 내놓았다. 너그 큰오빠가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하니까 너그 아버지가 응 그러자 하면서 밥상에 앉더라. 우리 식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저녁밥을 먹었던 날이 있었구나. 된장찌개 냄새가 코에 맡아지고 너그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만. 너그 아버지를 두고 인자는 내가 집을 나가버릴까 싶은 것을 참니라고 혼났다. 너그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나한테 말 안 하고 집을 비운 적이 없다. 어쩌다 내가 너그들 보러 서울 가서 집에 전화를 하면은 너그 아버지가 말로는 더 있다 오소 하는디 소가 아파서 염을 못 먹고 다리 괴고 앉아있을 때처럼 목소리에 힘이 없어야. 나중에 고모 말 들어보면 어깨 축 젖어서는 재미라고는 한개도 없는 사람 얼굴을 하고 있다가 북을 끌어당기고 북치나 잡곤 했다더만. 너그 아버지 북치는 실력은 고수는 저리 가라요. 근방에서 따라올 자가 없을 거네.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하시냐. 아주 흠뻑 빠져 듣게 한단게. 모르긴 해도 너그 아버지가 본인을 위해서 처음으로 돈 쓴 것이 그 북이었을 거요. 그 북이 너그 아버지 옆에 나보다 더 오래 있었을 것이다. 돌아가면 북 좀 수선해줘야 쓰겄네. 밑에 가죽이 달아서 나달나달하지야. 내가 이리 오래 집에 못 가도 너그 아버지 견디시는 것이 신기하긴 하다. 하긴 너가 있으니까. 나 없을 때 고모가 밥을 챙겨주러 와서 보면 전 끼니도 손을 안 댔다고 할 때가 많았다. 그때는 가슴이 덜컹했어야. 너그 아버지 밤에 자다가 잠결에 어디 숨었는디 누가 찾아주지도 않으면 밤새 그러고 있을 것인디 싶어갖고는 황급히 개밥 주러 갈란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네. 개밥은 핑계였네. 사실 개밥은 너그 아버지가 나보다 잘 챙겨주기도 했고. 집 비우는 일이 없어지고 난 뒤로는 너그 아버지 참말로 농사일을 열심히 했지. 시방은 뭐 여기나 저기나 빈밭도 많고 빈논도 많다만 그때는 어디 그립냐. 너그 아버지가 농사에 전념하고부터는 논두렁 한 곳도 빈데 없이 콩이 자라고 호박이 자라고 그랬어. 벼 품종 공부도 많이 했지. 매년 쌀이 부족해서 외국 쌀을 사 먹을 때니까는 맛보다는 소출이 많은 품종 쪽으로 기울고 그랬지. 진짜로 맛이 좋은 맥주 같은 재래종들은 식민지 거치면서 아주 멸종되었은 게. 근데 내가 방금 맥주라고 했냐? 그 품종 이름이 기억이 나다니 아직 죽을 때는 아닌가벼. 농촌진흥청인가에서 벼품종 개발을 많이 했어야.
너그 아버지는 거그 사람들 말을 귀담아 듣고 그거 일구는 선구자였단 게. 봄에 모판에 씨 뿌리서 키워서 심어도 병의 악함은 장마지고 태풍 부는 여름 지나면서 다 쓰러지고 죽어번진 게 병에 강한 거를 최고로 쳤지. 통일벼 품종이 나왔을 때 생각이 나네. 사람들이 통일벼를 좋아하질 않았어야. 한번 심어보니 밥맛이 영 아니었거든. 근데 일반벼는 도열병에 걸리면 끝이라 정부에서는 도열병에 강한 통일벼를 심으라고 대대적인 정책을 폈지. 사람들 먹을 양식이 부족했을 때니까 정부 목표는 맛보다는 양이었다. 남지는 않더라도 어쩌든 자급자족이라도 할 수 있기를 희망했을 때였으니까 소출이 높은 통일벼가 그 목표에 합당했은 게. 그때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는구나. 벽시 담글 무렵에 출장 나온 공무원들이 벽시 담근 그릇을 확인해보고는 통일벼가 아니면은 담가놓은 벽시를 건져내고는 통일벽시로 담가주고 갔단 게. 지금 기준으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겠지만은 그때는 그랬구만. 나도 참말 통일벼가 마음에 안 들었다. 밥을 하면 찰기가 없어서 밥알이 부스스 터진 게로 꼭 내가 밥물을 못 맞춰 그런 것 같고 씹으면 단맛이 남아야 하는데 아무 맛도 안 나고 싱겁더라. 그래서 너그 아버지가 담가놓은 통일벽시를 내가 일반벼로 바꿔놓았는디 진흥청 사람이 가정방문 와서는 통일벽시로 바꿔놓아야. 그들이 간 뒤에 내가 얼른 다시 일반벽시로 바꿔놨더만은 이번엔 너그 아버지가 다시 통일벽시로 바꿔놓아서 대판 싸우는디 그 말수적은 너그 아버지 설득에 내가 졌단 게. 내가 통일벼 키가 작아 싫다니까 키가 작아서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 하고 내가 너그 아버지 진밥 좋아하는디 밥이 푸슬푸슬하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진밥 안 좋아하겠다 하고 내가 낫으로 나락 뺄 때 나달이 다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고도 통일벼 수확량이 일반벼의 3배가 된다 하고 당할 재간이 없더란 게. 너그 아버지 말이 틀린 말이 없었지. 너그 아버지 말 따라 통일벼 씹은 사람들이 이게 나락이여 풀이여 할 만큼 키가 작았지만은 작으니까는 태풍에도 잘 쓰러지지도 않더란 게. 무엇보다도 이전의 품종보다 소출이 월등하게 많았다. 통일벼시 나온 뒤로 우리가 쌀이 모자라는 일이 없어졌지 싶어. 그렇다고 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여. 특히나 밥맛이 영 아니었다니까. 어찌거나 간에 다수학 품종의 시초가 통일벼여. 밥맛 없기로 소문이 나니까는 통일벼시도 새로 연구되어서 새 품종이 나오면 동네에서는 너그 아버지가 맨 먼저 배워와서는 판에 씨 뿌려서 길러보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랬네. 품종 이름들도 어찌나 많은지 만석벼, 태백벼, 용주벼, 남영벼, 화성벼. 안 심어본 품종이 없단 게. 나중에 살만해졌을 때는 소출량보다 밥맛이 좋은 특수미를 선호해서 일품벼 품종을 심고 그랬다. 그 뭐라더냐 고시이카리인가 하는 것보다 더 맛이 좋은 쌀을 만들어 본다면서 아주 푹 빠져 농사를 지었지. 너가 아버지가 그러던디 우리 재래종들이 계속 연구되었어야 하는디 그랬으면 우리 땅에 맞는 품종이 제대로 개발되었을 텐디. 우리 땅이 식민지가 되는 통에 맥이 끊긴 세월이 길다 보니 재래종 싹이 잘려버렸다더만. 내 생각에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나락 하나가 열매 맺는 뒤 사람 손길이 88번 간다고 하질 않냐. 그렇게 해도 하늘이 도와야 제대로 수확을 하지. 안 도와주면 다 쓸려가 버리서 헛것이 돼버린단 게. 게다가 수매할 때 등급을 먹이자뇨. 특등급부터 등외급까지 있는디 2등급으로만 넘어가도 속이 상해 잠이 안 와야. 그래도 수매에 응해야 돈이 들어오니까 수매 날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 아침에 나락을 널어서 말리고 해지면 그거 다시 다 담고 하니라 등벼 세울 여유가 없었네. 너그 아버지는 특등급을 받곤 했어야. 태풍 불고 가뭄 들어 동네 사람들 벼가 대개 다 등회급으로 밀려날 때도 너그 아버지는 최소한 2등급 받고 그랬어. 농사 지으면서 상도 많이 받았다. 너그 아버지가 받은 다수학상을 쭉 걸어놓으면 벽이 가득 찰 것이여.
농사 짓는 집이 한두 집이냐. 그중에 뽑혀서 상 받은 것인디 얼마나 소중하냐. 그냥 뽑히간 심사도 아주 까다롭단 게. 같은 논이라도 이쪽은 잘 되고 저쪽은 좀 딸리고 한다. 심사받는 농구는 잘된 쪽을 내보이고 싶고 딸리는 쪽은 안 보이고 싶고 그러지. 밀고 당기기가 아주 심했다. 추천받은 논으로 심사위원은 특별히 잘된 곳은 제외시키고 또 너무나 못나 보이는 곳도 빼고 평균작이다 싶은 곳에 줄을 치고 벼의 포기를 세고 이삭도 세고 참말로 나달수까지 센 단계로. 그렇게 다 합해서 논 전체 소출량을 세미서 상을 정하는 것이니 그게 어디 보통 일이냐. 내가 다수학상 받을 때마다 벽에다 걸어놓으면 너그 아버지가 바로 떼버려서 그 일로 싸울 때도 있었네. 내 이름은 없었지만은 나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농사지었은 게 나한테 주는 상이기도 하지 않냐. 나는 걸어놓고 싶다 해도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더라. 너그 아버지는 상금을 더 좋아했던 것 같고 속으로는 이게 뭔 상이여 생각했던 거요. 상은 학교에서 받는 것이 상이라면서 너그 큰오빠가 받은 우승상에 개근상 같은 것을 쭉 걸어놓고. 그러고 보니 너는 공부를 못해서 걸어둘 상도 없고 지각이 잦아서 개근상도 못 받았지야. 지각 3번이면 결석으로 쳤지 않냐? 너그 형제들 사이에 학교 댕기면서 우등상 못 받아온 나는 너뿐이었던 것 같은디. 그때도 벽에 걸어둘 상이 없어 못 걸고 지금은 네가 학사모인가 쓰고 찍은 사진을 안 주니까 못 걸고. 이삐 때문에 너그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는디. 이삐가 초등학교 2학년 때던가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쯤이었을 것이다. 가물가물하다. 이제 이런 일들 다 잊어버릴란가. 잊어버릴 일만 남은 것 같기도 해서 허전해야.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남은 무엇이 남을까? 빈손으로 간다더니만 진짜 그런가벼. 가을이었지. 추수철이라 어두워질 때까지 논에서 일할 때가 많았다. 이러고 집에 와서 저녁밥 짓고 그러다 보면 늦은 밤에 밥 먹기가 일쑤였어. 한 번은 들에서 돌아와 본 게 이삐가 밥을 지어놨어. 밥 부드럽게 한다고 도락에다가 보리쌀까지 갈아서 말이다. 이삐가 기억할라나 모르겠네. 처음으로 해본 것일 텐디 밥이 잘 지어져 있었다. 양재기에다가 고추 썰어놓고 간장으로 간 맞춘 멸치조림까지 밥물 위에 얹어서 잘 익혀두었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서는 어린 이삐한테 이것을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는 이삐가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따라했다고 했지. 너는 이삐보다 3살이나 많은디도 그때껏 밥을 할 줄 몰랐는디 너 아래의 이삐가 밥을 한 것이다. 지 생각에 들에서 이러고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저녁밥까지 하는 게 고돼 보이는 데다 저녁밥이 너무 늦은 게로 한번 해본 것 같은데 밥이 잘 지어진 거요. 나는 이제 얼른 밥을 해야겠다 하고 대문에 들어섰는디 집에서 밥 냄새가 나니 얼마나 반가웠겠냐. 쌀 조금 섞은 보리밥이 한 솥단지 아주 잘 되어 있은 게 허리가 펴지고 뭔 선물 한 보따리 받은 것 같이 마음이 환해지면서 기뻐가지고 아이고 네가 밥을 다 했냐 하면서 이삐를 보듬어줬더만 그걸 보고 있던 네 아버지가 화를 내야. 어린 것한테 밥을 시켰다고. 내가 시켰관? 지가 한 것이지. 하여튼 이삐는 밥 잘 지어놓고 너그 아버지한테 칭찬은커녕 밥하지 마라 소리를 들었지. 이삐가 울먹울먹 할 정도로 너그 아버지가 화를 내야. 너는 그때껏 학교에서 오지도 않고 있었을 때다. 아니 왜 그려요? 어린 게 엄마 생각한다고 밥 좀 해놓은 것 같고. 내가 따지니까 어린 것한테 벌써 밥하는 거 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때 참 말문이 막히더라. 딸내미는 아주 오이야. 밥 짓는 거 보는 게 안쓰럽고 그때껏 들에서 이러고 들어온 내가 밥 짓느라 종정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내가 따질 때는 아무 말도 않더니 나중에 그리야. 미안하다면서 네 고모가 어려서부터 자기 때문에 밥 짓느라 종정거리는 게 떠올라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말이라고.
어린 이삐가 밥 지어놓은 거 보니 너그 고모 생각이 나고 저 애가 누나 같아지면 어떡하나 싶었던 모양이요. 하여간에 나는 너그 아버지 눈치 보여서 너나 이삐한테 밥 좀 해라는 말을 못했네. 그렇게나 딸내미가 밥하는 게 싫으면 본인이라도 하든가. 나 없어도 밥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그 아버지한테 가르쳤어야 했는데 난 그것을 못했네. 너그 아버지는 음식도 웬만한 것은 만들잖냐. 너그들 어려서 봄이 올 무렵에는 겨우내 기른 것을 못 먹어 어지럽다고 읍내 고깃간에서 돼지갈비를 푸짐하게 사와 양념을 해서 재두었다가 감나무 밑 화덕에 장작불을 피우고 그 위에 넓은 석쇠 걸어놓고 구워서 너그들 먹이기도 하고 그랬지. 돼지뼈 넣고 김장김치 숭덩숭덩 썰어넣은 국밥도 그 화덕에 끓이고 오래 구우면 뼈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와서 맛도 고소하지. 근데도 너그 아버진 밥은 못한다. 밥물을 못 맞춰야. 옛날처럼 아궁이에 불질해서 밥 버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해. 이상한 일이여. 압력솥 나왔을 때 그거 동네에서 처음으로 써본 사람이 나였다. 나는 압력솥이 무엇인지 알도 못하는데 너그 아버지가 사왔더라고. 그 솥 참말로 용하더라. 어쩌면 그렇게 밥이 찰지게 되는지 압력솥이야 뚜껑 맞추기도 힘들고 물 맞추기도 솥하고는 좀 달라서 못할 수 있다고 치자. 요새 전기밥솥은 쌀 안 치고 버튼만 눌러두면 지가 스스로 다 하고 심지어 밥 다 되면 다 되었다고 말도 하자녀. 그런데도 너그 아버지는 밥을 안 쳐볼 생각을 못혀. 지금 말하다 보니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판가름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냐? 경욱이도 한 달 전 만에 척척 맞춰서 대문 밖으로 몰고 나가던 사람이디 말이다. 남자들은 참말로 무엇을 모른다. 의식주 중에서 식을 혼자 해결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를 몰라야. 그걸 알면 때마다 밥은 언제 차리나 눈치 볼 것도 없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하긴 너그 아버지한테 밥 짓는 거 가르치려고 들었다면 너그 고모한테 내가 쫓겨났지 싶긴 하다. 밥은 안 했어도 너그 아버진 뒤늦게 농사일에 열심히 매달리고 익혔지. 줄모 심을 때는 못줄을 잡고 사람들 흥이 나라고 노래도 부르고 남보다 먼저 논에 물 대려고 동도 안 텄는데 사들고 나가 물꼬를 트고 그 온화한 성품인 양반이 딴 논 사람들하고 물싸움을 하고 추수 다 끝난 논에 나가서 떨어진 벼이삭까지 다 주워오고 농한기 때는 농기구들을 참말로 윤나게 씻고 닦아 걸어놓고 봄이 오지도 않았는디 두엄도 남들보다 며칠은 더 일찍 내가고 여름이면 풀 베어다가 퇴비 만들고 그랬네. 객토 한다고 고창까지 가서 좋은 황토 실어다가 논에 쏟아붓고 너그 아버지가 갈아놓은 논은 참말로 보기 좋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저 논은 넉매 양반이 갈았구먼 대번에 알아봤어야. 박무릉. 누군데 나를 찾아왔소. 누구? 아, 이 상자에 들어있는 건 뭐요? 책?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갖다 주라고 했다고? 이제 나는 눈이 안 보여 책을 더 못 읽는다고 했는데. 자네 아버지는 잘 있소? 본 지가 꽤 되었네.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왔었는데. 그의 딸이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군. 작가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딸이요? 맞다면 아버지가 많이 기뻐하겠소. 딸을 보지 못해 많이 애를 태웠거든. 호칭을 어찌하면 좋겠나? 처음 보는데 이름을 막 부를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짝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작가 선생? 그건 내가 발음해 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네. 자네라고 해도 되겠나? 여기서는 나이 적은 아랫사람한테 자네라고들 하니 말일세.
말을 놓으라고? 말을 어떻게 놓겠소? 처음 본 데다 작가 선생인디. 자네라는 호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또 만날 것도 아닌 것 같으니 그렇게 하지. 자네가 지은 책을 읽어서 그런가 영 낯선 사람 같지는 않네. 그거 아시오? 자네 아버지는 나한테 자네 말을 참 많이 했소. 내가 시큰둥해 해도 자네 새 책이 나오면 여기 가져오곤 했지. 사인된 것도 있었는데 기억 안 나나? 하긴 사인해준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왜 그런 표정인가? 아, 내 이름을 이제야 기억한 모양이구먼. 기억하기로 하면 기억할 것이네. 매번 사인된 책을 가져왔으니 자네가 미리 알아서 해줬을 리는 없고 자네 아버지가 매번 부탁했을 테지. 한 번쯤은 내 이름을 쓰면서 이 양반이 누군데 궁금해하지 않았겠나. 아, 갑자기 웃어서 미안하오. 옛날 일이 생각나서 말이오. 내가 딸은 뭐 하느냐고 물었을 때 말이네. 자네 아버지는 자네를 두고 글씨 쓴다고 했소. 그래서 나는 처음에 자네가 정말 글씨 쓰는 서예가인 줄 알았지 뭔가. 벼루에 먹을 갈아 붓에 묻혀서 쓰는 서예 말이네. 둘째 딸은 약사라고 하던데 큰딸은 글씨를 쓴다니 참 특이하구나 생각했어. 이런 말 차별하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안목이 넓지 못해 여태 여자가 서예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해 상상이 안 가더라고. 그래도 글씨를 쓴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한 번은 자네 아버지가 신문 접어온 걸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펼쳐놓더만 딸이 신문에 나왔다면서. 펼쳐서 보니 자네더라고. 내가 놀라서 물었네. 이 사람이 자네 딸인가? 자네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더군. 신문을 보니 제이시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이었네. 작가 탐방 같은 그런 기사였지. 자네 고향이 여기라 기자가 제이읍에서 자랄 때 이야기를 여러 번 물어보더만 제이읍에서 학교 다닐 때에 대해, 그때 기억나는 선생님에 대해, 어린 시절에 대해, 여기 살고 있는 자네 부모님에 대해. 그때 인터뷰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지요. 기자의 질문도 좀 시시했지만 거기에 답하는 자네 말도 길 가던 사람이 하는 말과 큰 차등이 없었네. 하나 기억나는 건 어렸을 때 헛간에서 물것에 물려가며 책을 읽었다고 말한 것이네. 왜 헛간에 들어가 책을 읽었느냐 기자가 물으니 형제들이 많아 방을 따로 가질 수가 없었는데 헛간에 들어가 책을 읽으면 아무도 방해를 안 해서라고 대답했더군. 나는 몸이 이렇게 된 후에 눈에 띄는 것은 다 읽으면서 살았네. 지금은 읽는 것도 힘들어. 몇 해 전부터 읽는 건 끊었지만 한때는 이 산골에서 신문 3개를 구독했다네. 신문 하나를 여기까지 배달해달라는 게 미안해서 그 보급소에서 취급하는 신문을 죄다 신청했지. 신문 읽는 게 낙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나한테 내일이란 새 신문이 배달된다는 의미였소. 한밤중에 깨서 신문 때문에 어서 날이 새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때도 있었소. 나는 그 신문에서 자네를 몇 차례 봤어. 그런데 자네 아버지가 가져온 건 중앙에서 발행하는 신문도 아니고 제이시에서 발행한 신문이었소. 내게 보여주고는 그 신문 조각을 다시 잘 접어서 뒷주머니에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해주었네. 큰딸은 글씨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작가라고. 앞으로 누가 물으면 작가라고 하라고. 자네 아버지는 그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더만. 자네 아버지는 자네 새 책을 나에게 꾸준히 가져왔네. 내가 항상 뭔가를 읽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내가 자신하고는 다르게 자네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도 모르지. 자네 아버지가 자네가 쓴 책을 읽는 것 같진 않더만. 속도가 느리지만 천천히는 읽을 수 있지 않느냐. 딸이 쓴 책이니 읽어보라고 했더니 자네가 쓴 책을 읽을수록 자네하고 멀어지는 느낌이라 읽지 않기로 했다고 했소. 자네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만. 거짓말이라고는 모르던 딸인데 글을 읽어보면 거짓말이 많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상상력이라고 해주었지. 내가 제대로 말해준 건가? 책장에 책이 많다고? 자네 아버지한테 사다 달라고 해서 내가 구한 것들이니 내 책들이네. 자네 아버지가 나에게 책을 가져오기 시작한 건 자네 책들이 자네 아버지 집으로 내려오고 난 뒤네. 무슨 책이냐고 물으니 딸이 외국에 나가 2년쯤 살다 올 것이라 살던 집을 정리하는데 책을 둘 데가 없어서 트럭에 실어 보내왔다고 하더군. 서울에 딸 서재에 있던 책들이 모두 제이시로 실려왔다고. 그 책들을 무작위로 한 박스씩 가져왔네. 책들을 읽다 보면 책 안에 또 다른 책 이야기들이 나와서 메모해뒀다가 자네 아버지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하면 자네 아버지는 읍내 책방에 메모지를 전했지. 며칠 후에 다시 책방에 들러 책들을 찾아다가 내게 가져다 주곤 한 게 20여 년 되다 보니 이렇게 쌓였네. 거기 서 있지 말고 여기로 와서 좀 앉지 그러나. 보다시피 나는 걸을 수가 없네. 의족을 하는 일도 귀찮아.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 집에 드나드는 고양이와 함께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상한가? 모르긴 해도 그 고양이도 수십 대는 이어졌을 거야. 여기 드나들다가 새끼를 낳고 새끼와 같이 다니다가 언제부턴가 어미는 죽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새끼들이 나타나는 걸 계속 지켜봤어. 꼬리가 잘린 고양이도 있었고 발가락이 6개인 고양이도 있었네. 집 어디서나 고양이가 보일 정도로 많을 때도 있긴 하나 아무래도 먹을 게 부족하니 하나둘 사라지고 찾아오는 놈만 찾아오지. 내 몸이 이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남아있나 생각했지. 읽는 거, 듣는 거 말고는 별로 없었네. 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 내 시야라고 해봐야 저 아래까지 뿐이지. 전쟁 끝나고 가끔 사람들한테 전해 들었네. 저 아래에 과교동 사람이 장성에서 왔다고 하거나 장성에 산다는 말을 들으면 전쟁 후에 나 박무릉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는 말을 들었지. 내 이름이 박무릉이라고 하면 박무릉? 어디서 들었는데 하다가 아, 저 과교동 사람이 난리 후에 박무릉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자네 아버지가 내 행방을 묻는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네. 하지만 그럴 뿐 본인이 나를 찾아오지는 않았어. 하긴 나라도 그랬을 거네. 자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찾아오면 나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보다시피 몸이 이 꼴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자네 아버지를 찾아갈 수는 없었지. 자네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는 만날 수가 없었지. 내 행방을 궁금해하는 것도 알겠고 나를 직접 찾아오지 않는 마음도 알 것 같았네. 그게 내 마음이기도 했으니까. 내가 자네 아버지였어도 그럴 것이라. 서로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뭐 하겠나. 놀라지 말게. 다 전쟁 때 이야기지. 그때 생각을 하면 내가 여기서 다 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싶네.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덜 될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들 하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나? 어떤 사람들은 말이네. 시대와 상황이 앞날을 결정지어 버리더라고. 그런데 뭘 생각한단 말인가? 어떤 물살에 쓸려가는 줄도 모르고 쓸려갈 수에 없으니까 생각을 계속해야 된다고? 어떤 물살인지 알아서 뭘 하나?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네 아버지가 내 안부를 묻기만 하고 나를 찾아오지 않았던 시간들을 나는 이해하네. 그렇게 흘러갔어도 내가 뭐라 하겠나. 그런데 어느 해인가 자네 아버지가 대학생이던 셋째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지. 그때는 이미 자네 아버지나 나나 나이를 한참 먹어버려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만. 무엇 때문에 그리 오래 만나기를 꺼렸는지 허망하기조차 했네. 자네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왔구나 했어.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언젠가는 자네 아버지가 내게 올 것이라고 여겼던 모양이더라고. 기다리기까지 했던 모양이더라고. 내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말하고 있군. 그렇게 늦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네. 자네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립고 반갑고 그런 마음이라기보다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었지. 셋째 아들이 누구냐고? 내가 그걸 어찌 아나. 알면 자네가 더 잘 알지. 셋째 아들이라고 했으니 자네한텐 셋째 오빠겠구먼. 그때 세상이 흉흉했지. 나나 자네 아버지는 목숨이 오가는 전쟁을 겪어보니 그 후에 세상이 흉흉해도 그때 갖기야 하려고 싶은 마음이 밑자락에 깔린 사람들이네. 그게 어찌 바뀌겠나. 그 마음을 요즘 젊은이들한테 백날 말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쿠데타 나고 대통령이 된 양반이 거의 2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서 나는 그 양반이 영원히 대통령을 하려나 보다 했는데 부하한테 총 맞고 서거하는 일이 생기더만. 그 뒤의 일이지 싶어. 긴급조치인지가 발동돼서 학교에 휴교령이 내리고 보통 사람도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지. 그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가 보더만. 뭐에 쫓기고 쫓기다가 집으로 내려온 아들을 데리고 자네 아버지가 여기를 찾아왔어. 아들은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구부정이 있었지. 통증이 심한지 이마를 잔뜩 찌푸리고 있는데도 이목구비가 훤했지. 키는 자네 아버지보다 더 컸네. 그 아들을 거의 없다시피 부축하고 내 앞에 나타났어. 전쟁통에 갈제에서 헤어지고 20몇 년이 지나 찾아온 것인데 마치 어제도 그제도 만나온 것 같더만. 자네 아버지는 옛날처럼 나를 형이라고 부르더니 대뜸 아들 좀 맡아달라고 했어. 아니 정확히는 숨겨달라고 했네. 혈기만 왕성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놈이 날뛰다가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얻어맞아 허리까지 부서지고 수배 중인데 이대로 또 잡혀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며. 그이는 어찌 살고 있나? 뭔 죄를 졌기에 수배를 당했냐 물으니 대모한 죄라고 하더만. 그때 그 아들이 여기서 반년쯤 나랑 살았어. 나중에 아들 얘기를 들으니 스스로 집에 온 것이 아니더만. 수배를 받는 중에 학교에 숨어 살았다고. 아버지가 학교까지 찾아올 줄을 몰랐다고 하더만. 몰래 인쇄물을 돌리다가 학교 캠퍼스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자네 아버지를 발견하고 고궁으로 이어진 학교 담을 넘다가 거기 기와에 옷자락이 걸려 도로 학교 쪽으로 떨어지는 통에 인쇄물이 다 흩어지고 소란스러워져서 자네 아버지한테 잡혔다고 했어.
그때 매일매일 신문을 샅샅이 읽어도 본 적 없던 얘기들을 그 아들한테 많이 들었지. 서울 남영동인가 하는 곳에 데모하는 대학생들 잡아다가 고문하는 데가 있다는 것도 알았지. 거기서 얻어맞아 허리를 다쳤는데 그 담을 넘다가 떨어지는 통에 또 다쳐서 꼼짝을 못하게 되자 자네 아버지한테 끌려 집으로 내려온 모양이더만. 자네 아버지는 아침이면 밥통과 국과 반찬들을 담은 찬압을 자전거 뒤에 싣고 여기에 왔었네. 사흘에 한 번쯤은 새 소금을 지고 와서는 솥에 달군 소금을 자루에 넣어 아들 허리 밑에 넣어주곤 했네. 달군 소금이 허리를 낫게 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겠지. 효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지. 지금 내가 허리가 뻑지근하면 소금을 달구고 있다니까. 부자가 말을 안 섞었어. 자네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입을 달싹도 안 했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자네 아버지가 일어서 버리더만. 한 번은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왜 아들하고 말을 안 하느냐고 물으니 머리통이 다 큰 놈이라 말을 섞어봐야 이길 수가 없다고 했어.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세상에 분노가 치밀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 알아듣고 싶지 않고 그래야 자기가 버틸 수 있다고 했어. 전쟁도 지나갔는디 이 시간도 지나가지 않겠느냐고. 그때까지는 아들을 지켜주는 것만 생각할란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알아서 뭐 하려고? 아, 자네는 작가지. 지금 취재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뭐하러? 아버지를 알고 싶어서라고? 응? 자네 아버지 뇌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어쨌든 이렇게 자네를 보니 좋군. 사람을 만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어제는 내가 119에 전화를 했지. 둘러볼 것 없네. 아무것도 타지 않았어. 불이 나서 119에 전화한 게 아니라네. 여기 사람이 나타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119에 전화하는 것이라네. 소방차를 몰고 오지 않으면 자주 하겠는데 소방차를 몰고 오니 미안해서 자주 하지는 못하네. 어제는 한 달이 지나도록 사람과 말을 섞어보질 못해서 나로서는 참다가 한 전화요. 소방대원한테 내가 짜장면을 시켜서 같이 먹자고 했소. 돈은 내가 내겠다고. 여기까지 짜장면이 배달되는 세상이 올지는 몰랐네. 자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같이 짜장면을 먹었네. 탕수육도 시켜줬지. 소방대원 청년 입가에 짜장이 묻어서 웃기도 하면서. 짜장면을 다 먹고 난 소방대원이 다시는 이런저런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갑디다. 입가에 그대로 짜장을 묻히고 갈 것 같아 닦아주려고 가까이 와보라 했더니 그냥 가더만. 짜장면 값도 놓고 말이네. 그게 바로 어제 일인데 오늘 또 자네가 찾아왔으니 내일 또 사람을 보게 되면 연달아 사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셈인데 그런 행운이 있을까? 자네 아버지는 전쟁이 나기 전에 만났소. 철도청에서 철길을 수리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공고가 났는데 지원을 하려면 제2역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와 작성을 해야 했소. 철도원이 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네. 게다가 행정직도 아니고 기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 레일을 점검하고 연결 고리들을 조여주고 고장난 게 있으면 수리를 하는 임시직이었거든. 나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소. 나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형을 교육시키는 일만도 벅차해서 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소. 그때는 내가 젊었고 어쨌든 아버지 말은 듣고 싶지 않아서 그 공고를 보자마자 역에 갔었소.
서류를 접수하고 필기시험을 치르는 절차를 따라야 했으니까. 농사지는 일로만 먹고 살기가 힘든 때라 지원자가 많았소. 서류를 가지러 역 사무실로 갔는디 아직 소년티를 못 벗은 젊은이가 우두커니 서 있더군. 바로 자네 아버지였어.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왔다는 게 느껴졌네. 흰 셔츠를 검은 바지 안에 넣어 입고 있었지. 자네 아버지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소. 나처럼 취직을 하고 싶어서 서류를 받으러 온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내가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더만. 그러고는 나를 따라오지 않겠나? 가는 길이 같은가 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서 한참을 가다가 내가 뒤돌아서 왜 나를 따라오느냐고 물으니 서류를 같이 작성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소. 그 표정이 절실해서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어차피 작성해야 할 서류라서 그러자고 했지. 마땅히 앉아있을 데가 없어서 다시 역으로 갔어. 냄새나는 대합실 의자에 불편하게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자네 아버지가 나를 무릉이 형이라고 부르더라고. 내 이름을 어찌 아느냐고 하니 제 입에서 아는 게 가장 많은 사람을 어찌 모르겠느냐 합디다. 내가 제 입에서 아는 게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기분 나쁜 말은 아니었지. 나는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소.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이 고장을 떠났을 것이고 그럼 전쟁도 다른 데서 겪었을 것이라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농사꾼 아버지는 내가 형처럼 학교에 가고 싶어 할까 봐서 노심초사였소. 둘 다 공부를 시킬 처지가 못 되니 아예 어렸을 때부터 나로 하여금 상급학교 진학은 꿈도 못 꾸게 했지. 공부는 형 하나로 족하다. 너는 집에 남아서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이네.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나를 논에 데려가 피를 뽑게 하고 산에 데려가 나무를 해서 지고 내려오게 했지. 나는 울분에 차서 그런 아버지 옆에서 매일 책을 봤소. 나무에 오라고 하면 도끼를 들고 산에 가서 나무 둥치에 쾅 소리나게 도끼를 박아놓고 그 옆에 앉아 책을 봤지. 아버지랑 달구지를 몰고 읍내에 나가야 했을 때는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 보란 듯이 뒤에 꼿꼿이 앉아서 책을 봤지. 달구지가 덜컹대는데도 말이오. 나의 그런 모습을 자네 아버지가 지켜본 것 같아. 볼 때마다 내가 책을 읽고 있으니 아는 게 가장 많은 사람으로 생각한 거지. 그때 서류를 작성할 때 보니까 자네 아버지가 한문을 아주 활달하게 쓰더만. 잘 쓴다고 했더니 아버지한테 배웠다 하더군. 반면에 한글은 발음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뜻을 해독하지 못하기도 해서 내가 서류를 여러 번 읽어주고 때로 빈칸을 채워주기도 했지. 하여튼 그날 서류를 작성한 김에 제출까지 하고 슬슬 걸어오는데 자네 아버지는 무엇으로든 보답을 할 테니 필기시험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하더만. 시험 공부라니?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공부를 같이 한단 말인가 싶어 내가 어이없이 웃으니까 자네 아버지는 얼굴까지 붉히며 멋쩍어 합디다. 무릉이 형은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 시험에 출제될 예상 문제를 짚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제발 같이 공부하자고 간절히 말하는데 마음이 흔들렸지. 아버지 앞에 내 모습 같아서 말이오. 게다가 그런 제의를 하기 전까지는 필기시험 예상 문제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 자네 아버지 말이 신선하게 들리기도 했소. 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같이 하자고 매달리는 인간도 있구나 싶었지.